자, 오늘 앞으로의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세계 대전이 오냐, 대공황이 오냐, 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안전자산이 떡상하냐, 위험자산이 대공황과 여러 전 세계 나라들의 화폐 가치 붕괴로 인한 해칭 자산으로 크립토로 쏠리냐, 둘 중 하나로 나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대공황이 오면은 비트코인이 떡상한다, 크립토 대불장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쟁이 나면은 비트코인 떨어지고 골드랑 달러가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래서 미리 다 상장들 됐죠. 자, 근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된 트렌드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가 있을 건데요. 일단 오늘 좀 간단하게 일단 그 세계대전 관련된 얘기는 좀 뒷부분에 말씀드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퍼프덱스입니다. 이거를 퍼프덱스라고 불러요. 지금 국내 거래소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퍼프덱스가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덱스가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트렌드에 뒤처지는 겁니다, 정말. 이게 왜 트렌드에 뒤처지냐면, 이거는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국제정세 흐름들을 볼 때 그 국내 언론사를 보면서 그 정보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덱스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덱스를 쓸 날이 올 거예요. 특히나 퍼프덱스. 자, 덱스라고 하면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랜드 탈중앙화 자유거래소를 말합니다. 익스체인지 거래소. 중앙화 거래소가 이렇게 기존 거래소들이 이제 중앙화 거래소가 있는데, 보통 이제 최근에는 기존 거래소들도 탈중앙화 거래소에 지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해외 거래소도 자체 덱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티겟 같은 경우에는 비티겟 월렛 같은 걸로 비티겟 온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연결을 해버리고, 바이낸스도 바이낸스 월렛에서 어 바이낸스 월렛 여기에 뭐 추가돼가지고 상장되거나 굉장히 많이 됐죠. 그리고 OKX도 뭐 덱스도 있고 뭐 바이비트도 있고 등등. 하지만 이제 이 기존 거래소의 중앙화된 거래소의 특징은 뭐냐? 관리자들이 내부에서 이제 사람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갑과 이런 것들을 사람이 대신 해주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의 웹2 방식이랑은 좀 비슷한데요. 웹2. 이제 로그인 할 때, 뭐, 물론 이제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던 것들이 이제 보통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제 가입을 합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뭐, 계정들을 연동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애플 아이디나 이런 것들, 어쨌든 이 방식들이 기존 방식이잖아요. 지금까지 웹2 방식. 근데 웹3로 가버리면 이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로그인하는 방식이 개인 지갑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돼요. 자, 이 개인 지갑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덱스에서 사용이 된다. 중앙화 거래소랑 탈중앙화 거래소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가? 큰 차이는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사용들이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당연히 높고 유동성도 풍부하겠죠. 특히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 그래서 최근에 바이낸스 뭐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코인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죠. 뭐 펌프 덤프가 나던 말던 어쨌든 유동성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최근 아스터 같은 것도 보면은 중앙화 거래소의 지금까지의 큰 장점은 사실상 그냥 거래소의 사용자들이 다 웬만하면은 중앙화 거래소를 사용을 하니까 그냥 웬만하면 이탈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탈을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보여줬던 이탈을, 덱스로 왜 이탈을 했냐? 그게 바로 민코인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페페코인이 처음 저희 2023년 5월쯤에 채널이 개설이 됐는데, 그때 이제 페페코인 처음 보신 분들, 제 채널에서 보신 분들 1000억 원일 때 보셨을 거예요. 지금 많이 하락을 했어도 조 단위가 넘잖아요. 근데 이제 페페코인이 딱 처음 나왔을 때 어디서 이걸 발견하고 볼 수가 있었냐? 그게 바로 덱스입니다. 덱스에서 이제 유니스왑에서 시가총액이 거의 한 10억 정도에서 출발을 했어요. 10억. 10억 달러 말고 10억이에요, 10억. 그러면 이걸 어디서 살 수가 있었냐? 지금은 국내 거래소도 있고 업비트, 비선, 바이낸스 다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살 거였으면 이제 덱스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덱스로 이탈하는 첫 번째 과정 중에 하나가 사실 덱스에서 선물 거래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 그냥 바이낸스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쓸 일이 없잖아요. 이점이 없잖아요. 장점이. 그리고 좀 뭔가 좀 지갑으로 연결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뭔가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덱스의 이탈을 많이 만들어냈던 게 사실, 21년도에 도지코인 대란일 때 뭐 시바이누 같은 것들 유니스왑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좀 이제 임팩트를 찍어줬던 건 페페코인입니다. 이 덱스에서 탈중앙화 자율거래소 유니스왑에서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메타마스크를 연결해서 여기에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페페코인을 수합하는, 이거를 페페코인을 구매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을 수합을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로 덱스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졌고, 두 번째 시즌이 바로 이제 2024년 1월 달이 될 텐데요. 일단 뽕크. 이제 뽕크가 이제 솔라나 이제 홀더들에게 지갑에 솔라나 가지고 있었으면 뽕크를 에어드랍 해줬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상징적이에요.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렇게 줬으니까. 22년. 자, 그래서 봉크가 처음으로 솔라나에서 이제 시가총액 2, 3조를 시총 2, 3조를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솔라나 민코인 열풍이 이때부터 불기를 시작을 했어요. 솔라나. 그리고 이제 한 중간쯤에 2024년 1, 2월에는 뽕크, 파켓 막 이런 애들이 나왔었고, 한 2024년 여름쯤에는 펌프펀이라는 게 출시가 됐어요. 펌프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무댕이나 피넛이나 파트나 이런 것들 있죠. 자, 펌프펀이라는 이제 솔라나 밈 만들고 서로 개발자 될 수 있음. 개발자가 되고 구매하기 쉬움. 대신에 이것도 뭐죠? 솔라나 민코인 만들고 서로 개발자 되기 쉽고 이런 것들이 결국 덱스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보통은 팬텀 원래. 솔라나 대표되는 솔라나 대표 지갑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대표 지갑은 뭐 메타마스크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는 팬텀 월렛으로 이제 거래들이 많이 됐다. 자, 이것도 결국에는 덱스에서 이제 수요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걸로요? 솔라나 민코인으로. 자, 그리고 이제 임팩트를 찍었던 거는 사실 이제 2014년 11월 이제 그 펌프펀에서 피넛이랑 ACT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피넛을 샤라웃을 해서 시가총액 시총 1000억이 3조 정도로 갔습니다. 한순간에 일주일 만에 바이낸스 상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임팩트 있는 폭발적인 그 유입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2024년 12월부터는 하락장을 한번 맞이했죠. 4월까지 2025년. 자, 이렇게 되다가 최근에는 어떤 게 뜨고 있냐? 자, 자연스럽게 덱스 거래소의 거래량들이나 유입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디지털 지갑이 없으면은 정말 이제 코인 하는데 디지털 지갑을 모른다? 정말 뒤처지고 있는 거다. 왜 그러냐? 이걸 모르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내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최근에 뜨는 거는 이제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023년 페페 민코인부터 처음부터 설명을 드린 건데, 퍼프덱스. 자, 퍼프덱스는 뭐냐? 퍼펙추얼리 이거는 이제 그 선물 거래 이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퍼 리퀴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그 선물 거래를 하는데 덱스에서 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상 메리트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메리트가 없었는데, 하이퍼 리퀴드의 하이퍼 리퀴드 자체 거버넌스 토큰이 있습니다. 지금의 BNB 코인처럼 말이죠. 자, 이게 사실 하이퍼 리퀴드 거래소에서 거래량을 많으면 포인트처럼 쌓여서 에어드랍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 리퀴드 코인들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이퍼 리퀴드 거래소에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중간에 위기를 한번 겪기도 했어요. 젤리 코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겪고 나서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시가총액 덱스에서 1위죠. 아스터가 좀 많이 좀 따라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선물 거래는 지금 이제 하이퍼리퀴드 거래소가 1위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약간 미친 상승을 했던 MIX도 있고. 자,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퍼프덱스 거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이퍼
거버넌스 토큰을 에어드랍 받기 위해서 거래량이 많이 늘려서 포인트 작을 하려고 가는 사람도 많았는데 거래를 하다 보니까 좀 괜찮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이퍼리퀴드 거래소에서 상장되는 코인들도 웬만하면 CX 거래소에 있는 것들도 웬만하면 상장이 많이 되기도 하고, 물론 아직까지는 바이낸스랑 OKX 같은 거래소에 비하면 유동성이 한참 부족합니다. 알트코인들은.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어떠한 계기로 퍼프덱스 같은 이제 덱스의 사용자들이 많아졌을 때 그거는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2단계까지 왔어요. 퍼프덱스까지. 자, 이거는 우연이 아닐 겁니다.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데요. 재료가 바뀌어요. 바뀌는데 결국에 덱스의 사용자가 늘어나고요. 디지털 지갑 사용자들이 지갑 생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뒤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덱스 개념 자체가 연예인 덱스밖에 모르거든요. 그리고 민코인 같은 것도 사실상 이제 민코인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 있죠. 제가 볼 때는 코인 하는 사람들은 중에 한 5%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한국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민코인 시장이 개방돼서 막 덱스랑 이런 것들로 다 몰려들잖아요. 아마 페페코인 같은 것들 두세 개는 기본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은 개방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됐으니까 도지나 시바나 페페나 이런 것들 구매하고 봉크나 이런 것들 구매하고, 그게 어떻게 출발이 됐는지는 몰라요. 그냥 이제 사고서 그냥 가즈아만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봉크라는 코인이 언제 왜 탄생을 했고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도 몰라요. 펭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상 이거는 뭐 디젠력으로 따지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긁어버리는 매수력이 좀 이제 높아가지고 유동성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약간의 좀 이제 뒤처지는 트렌드가 사실 좀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왜냐?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앞으로 압도적인 미친 듯한 덱스 유입이 많아지는 시점이, 저는 이제 유사시 북한의 강력한 도발이나 전쟁으로 이탈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거래소들은 해외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끊어지더라도 저희는 아마 스타링크가 공급이 될 거고,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에서 코인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전쟁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나 유사시 그런 상황들이나 뭐 이제 엄청난 재난이 발생을 하더라도 집에서 스타링크 가지고 코인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이제 리스크가 좀 이제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마 중앙화 거래소가 될 텐데, 그때 아마도 많이 이탈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미 국내에서는 비트맥시 분들은 이미 개인 지갑들을 가지고 보관들을 하거든요. 개인 지갑에. 근데 이분들의 목적은 뭐냐? 대다수가 사실상 이제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 많이 이제 올해까지가 마지막이죠. 내년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니까 최대한 이제 세금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코인 쪽에서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제 비트코인을 미리 이제 밖으로 유출을 시켜놔서 나중에 세금이 되더라도 나는 그냥 이제 개인 지갑의 주체로 이제 익명의 주체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나중에 예를 들어 P2P나 거래들이 많아지면은 비트코인 잠깐 빼가지고 이렇게 현금화 해가지고 테더랑 이런 것들을 거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퍼프덱스의 이 수요가 많아지는 게 사실 전 세계 사용자들이 퍼프덱스로 몰린다라기보다는 뭔가 덱스를 쓸 일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덱스 쓸 일이 많아지는 거는 CX에 대한 이제 신뢰가 하나 깨질 게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뢰가 깨질 만한 게 예를 들어 FTX 거래소보다도 효과가 크다. 파급 효과가 클 것 같다.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좀 짧게 말씀드렸던 최근의 퍼프덱스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흐름들이 괜히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스터도 결국에는 창펑자우, CZ 바이낸스 창펑자우가 좀 이제 샤라웃을 한 코인이죠. 그리고 이것 또한 덱스고, 바이낸스 CEO직에 복귀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스터 덱스를 밀어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창펑자우의 트렌드는 덱스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전 세계 크립토 억만장자 중에 1위일 거예요, 창펑자오가. BNB의 68%를 가지고 있거든요. BNB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으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그나마 좀 평화롭게 있었던 기간 동안에 어떤 지역들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요. 전쟁을 2022년부터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뒤에 나토 국가들도 간접적으로 전시 대비로다가 훈련들도 하고 뭐 물자 같은 것들도 간접적으로 공급도 하고 많이들 했죠. 그리고 러시아는 동결도 되기도 했고. 자,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고 2023년에는요. 바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과 같이 이쪽 이제 팔레스타인을 두고서 23년 하마스의 기습 침공으로 사실상 중동 전쟁이 2차전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곳이 사실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상황으로 될 뻔하다가 휴전을 했고, 그리고 인도랑 파키스탄에서 국경 지역에서 적경 지역에서 약간의 국지전이 났다가 일단은 휴전이 됐고, 그리고 태국이랑 캄보디아에서 국지전이 났다가 휴전이 됐습니다. 뭔가 점점 큰 흐름에서 보면요. 큰 흐름에서 보면 요렇게 가는 것 같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흐름이 그쵸? 최근에 나왔던 곳들만 보면은 뭐 갑자기 뭐 밑에 있는 뭐 말레이시아랑 이쪽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최근에 뭐 전승절도 나왔고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겠다, 무력으로 침공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군사 패키지를 바로 무상으로 지원을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구나. 예를 들어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나토에다가 지금 이제 무기 방산 수출을 하는 것처럼 대만에도 무상 지원까지는 아니고 뭐 간접적으로 대만은 이제 그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나라니까 어디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구매를 하기보단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좀 이제 간접적으로다가 좀 이제 수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이제 한판 지금 붙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마치 과거 에치슨 라인처럼.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 기류들이 사실 태평양까지도 가지도 않고 이쪽에서 기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먼저 터지냐요. 대만이랑 중국이랑 북한이랑 한국이랑. 예를 들어 지금처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 무난하게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면 결국에는 물론 순서로만 따지면은 솔직히 이렇게 가긴 했어요. 뭐 여기는 이미 분쟁이 있었고 순서로만 따지면은 인도 파키스탄이 1위였죠. 여기가 먼저 나고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라고는 못하는데 어쨌든 동쪽으로 흘러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이게 하나씩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씩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국 대만이냐 북한 한국이냐 둘 중 하나인데 정말 낮은 확률로 정말 기적 같은 확률로 예를 들어 중국 대만에서 먼저 무력으로다가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오히려 방벽을 딱 이제 닫아버리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부적인 상황을 한국에서만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최근에 북한에서 입장이 사실 평화 통일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신형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 측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나토와 전쟁을 준비하는 러시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방벽을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너무 좀 이상적인 얘기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랑 대만만 싸우고서 우리는 여기서 서브 군사기지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뭐 지원하고 뭐 어디 뭐 수출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전까지 가능했던 거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됐던 어디 뭐 폴란드가 됐던 이렇게 수출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발생을 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양안 쪽에서 먼저 발생을 한다라는 거를 저는 진짜 기적 같은 확률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들 간의 싸움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디서 먼저 전쟁이 발생을 하는가, 양안 전쟁이냐 한반도냐, 그거 두고서 계속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난하게 보면은 그냥 기다리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극적으로다가 뭐 다 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 러시아도 3년 동안 싸웠고 재무장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나토랑 싸우는 건 아니에요. 러시아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 안 시키면 된단 말이죠. 안 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극적으로 휴전을 해버리면은 전 세계가 잠깐 한 1, 2년 동안의 평화의 기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마치 이제 독일에서 예를 들어서 폴란드 침공하기 전에 전시 체제로 돌려가지고 1, 2년 동안, 2, 3년 동안 시간을 좀 벌었던 것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러시아가 그 역할을 그냥 그대로 하면서 재무장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극적인 그런 이제 평화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또 너무 희망회로라서 그거는 그냥 기습적으로 나오는 소식들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멈추지 않고 달려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 정말 중요하네요. 이게 대립관계인데 어디서 먼저 터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혹여나 북한과 한국에서 먼저 이렇게 분쟁이 발생한다면 약간의 한반도는 여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은 좀 다르게, 특히나 이 아시아 지역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직면할 것 같거든요. 팔란티오가 한번 이제 떡상하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물론 아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부대마다 구호라든지 이런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워낙 또 생김새도 비슷하기도 하고 비슷한 군복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소요 상태가 딱 이제 그거일 것 같아요. 중국 대만 전쟁하기 딱 전 상황 정도의 소요 상태. 어, 그렇게 될 것 같고, 높은 확률로 사실 이제 나중에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요. 사실 두 가지 세력들이 지금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지금 한반도를 두고서 뭐 미국이랑 뭐 러시아랑 이쪽 다 제외를 하고 그냥 미중 전쟁도 아니고 이제 아시아 3대륙으로만 딱 볼게요, 한번. 중국, 한국, 일본 관점에서만 볼게요. 지금 아마 중국이 원하는 그림이 딱 이거일 겁니다. 중국이 원하는 그림은 이 상황에서 시간만 조금만 있으면 한국 그대로 흡수가 될 수 있다. 여기를 흡수를. 그럼 자연스럽게 어차피 전쟁 페이스로 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들어 버린다. 이게 중국이 원하는 관점일 수 있고, 일본 관점에서는 사실 다르죠. 일본 관점에서는 이렇게 먹히면 여기도 위협을 받으니까 아싸리 이렇게 된 거, 절반 정도 애국 시민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든든한 지원, 예전에 적이었던, 태평양 전쟁으로 적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주일미군에 배치된 병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될 바에 예전에 잃어버린 만주 땅을 찾아보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게. 북진 통일 가자. 이렇게 해서 한 이제 그래도 이제 러시아랑 이쪽 있는 지역들까지 해서 한 요렇게 통일한 바도, 이걸 원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습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일국가 체제의 그런 모습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체제는 북극 항로를 이어지는, 뭐 나중에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러시아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세력들의 많은 자본들과 서포트가 통일 한반도가 됐을 때 다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통일 한반도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무역 전쟁에서 무역 이점이 굉장히 살려 있고, 그리고 이 과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통일 한반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말은 결국에는 중국의 일부 땅이 한반도가 딱 이렇게 포섭이 되는 건데, 이건 공산당 CCP가 해체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딱 그거잖아요.
공산당 해체. 그리고 오히려 지금 중국 내부의 시진핑 주석도 사실상 중국 공산당을 해체시켜서 중국 인민들을 해방시키려는 그런 보이지 않는 플랜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시작을 헝다 사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약간의 힘을 약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하지만 이제 공산당의 해체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우리 해체하겠어 그게 아니고 분명히 전쟁 쪽으로 가고서 항복 선언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들도 자본을 지켜야지, 뭐 완전한 어느 순간이 되면 영토 지배에 대한 그런 야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시작은 걸 수는 있는데 결국 항복까지 가는 거는 일단 전쟁 트리거는 무조건 할 거다. 그게 뭐 이제 대만 쪽에서 먼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때부터 혈이 뚫립니다. 그때부터는 혈이 뚫려요. 왜 혈이 뚫리냐? 통일 한반도가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돼요. 만약에 통일 한반도가 돼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중국의 공산당이 해체가 된 상태죠. 외세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이 없어져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일본에서도 뭐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 좀 이제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한반도로 이주들을 할 거예요. 넓은 대륙으로.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는 인프라나 발전들 이런 것들 잘, 다른 이제, 국가들에 비해서는 영토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엄청 화려하진 않거든요. 예전 소련 일대에서 멈췄어요, 사실, 러시아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다양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구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협력을 해서. 북극항로, 패권, 국가. 그때 아마 이제 사방에서 막혀 있었던 혈이 딱 뚫리는 게 통일 한반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좀 비극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통일 한반도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원주민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안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되는 거는 결국엔 전쟁으로 그걸 승리하는 쪽에 먹는 거잖아요, 이게. 그 시나리오가 살짝 좀 기생충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에 그 기택낸 집을 사는 게 결국엔 아슈케나지 독일인이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니까. 모르겠네요. 그 미래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두 가지 양상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오히려 2025년에요. 이대로 무난하게 가는 게 아니고 혹여나 군사적인 분쟁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일본 세력들이랑 아니면 신 세력들 있죠. 신 군부 세력들. 그들이 좀 이제 승리하는 쪽으로 오히려 가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동북아 전쟁은 꽤나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한 1, 2년 내로 끝날 수도 있어요. 1, 2년 내로. 1, 2년 내로 끝날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워낙 파괴력이 막강할 것 같거든요. 파괴력이. 막강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을 딱 해운대를 가보시면 해운대 지금 외국인 정말 많습니다, 진짜. 이거 여기 확실히 좀 이제 늘어난 게 예전이랑 달라졌어요. 해운대 딱 가보시면 여름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었겠지만, 막 그 1년짜리, 6개월짜리 렌트로다가 거기 이제 그 파라다이스랑 있는 데 있죠. 그쪽에. 그 멘트, 그 LCT부터 해가지고 그쪽에 외국인들 그냥 이제 렌트로다가 사는 사람도 많고 관광객은 물론이며 거기 그냥 한국이 아닌 줄 알았어요. 거기 뭐 어디 뭐 그냥 어디 뭐 이제 하와이나 이런 데인 줄 알았어요. 외국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의 나중에 그런 그 약간 부산 지역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마치 그 태평양 지역 안전한 것처럼 태평양 지역이 사실 그거잖아요. 태평양 이제 여기는 위험할 일이 없거든요. 오히려 부산이랑 일본이랑 가깝고 태평양 지역 이쪽은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물론 이제 어디든지 뭐 그런 안전한 곳은 없겠지만 저희 패밀리 분들 올해 1월 달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기존 패밀리 분들도 계시고 다음 기회 있습니다. 큰 거 기회 있어요. 다음 큰 기회는 민코인이 될 거고 아마 퍼프덱스로 이동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 결국엔 덱스 거래소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전조 증상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기존의 메이저 코인들이 붕괴가 돼야지 민코인의 슈퍼 불장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나올 때쯤에 엄청난 민코인의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슈퍼 사이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페페코인 가격만 보더라도 그 12월 달 작년 고점 돌파 못하고 있죠. 오히려 비트코인 이더 하락할 때 같이 하락분 맞으면서 때려 맞으면서 민코인들이랑 이런 애들 다 같이 한번 떨어지고 혼자서 독보적으로 올라가는 그날이 아마 슈퍼 사이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이 130K, 140K, 150K 간다? 이건 제 예측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유사 팬데믹이나 대공황 같은 거 대비해서 크립토 쪽으로 모든 자산이 쏠린다라고 보면 되고,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비트 가격 움직이는 게 너무 시원찮잖아요. 10%씩도 아니고 1, 2%씩 와리가리 치는 것도. 진짜 찐불장이면 20%한 번에 장대양 보고 뛰어가지고 한 번에 급등할 거거든요. 만약에 그날이 온다. 그때 대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약간 단타적인 플레이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국제정세 또 이제 다음 주에 다양한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